예, 현재 주변에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속개될 예정입니다. 자, 오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증인을 출석한 데 이어서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대에 설 예정입니다. 네, 관련한 핵심 쟁점들 네. 사회부 법조팀의 진기훈 기자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진기훈 기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7번째 변론에서도 핵심 증인들이 대거 출석을 했고 또 합니다. 이상민 행안장관 등 4명이 증인으로 오전에 이상민 장관이 섰고요. 증인 신문 순서 또 진행 절차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이제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양측의 이제 주요 변론에 대한 PT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원래 10시 반 정도로 예상이 됐었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한 10분 정도가 밀려서 10시 40분이 좀 넘은 시간부터 시작이 돼서 2시간 정도가 진행이 돼서 12시 40분이 좀 넘은 시간에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또 백종국 국가정보원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예. 앞선 이제 증인신문처럼 각 증인마다 90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주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도 2시간 정도가 진행이 됐었죠. 뭐 재판부 질문까지 합해서 그 정도 시간이 됐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오는 이 3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뭐 90분씩 진행이 뭐 꼭 이제 반드시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고 오늘도 이전의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좀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한 가지 더 짚어볼 점이 앞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헌법재판소 습격 모의까지 이뤄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바가 있는데 이렇게 헌재를 공격하겠다라는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이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 실효성 있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 이 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를 모두 기억을 하시겠지만 실제 모의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실행 행위까지 이르렀고요. 이 60명 넘는 사람들이 구속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아니면 공용물에 대한 훼손 혐의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유죄까지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대규모의 폭동 사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도면이라든지 예. 아니면 실제 내가 답사를 갔다 왔다 어디 부분이 경비가 삼엄하지 않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 그 자체로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모의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떠한 공용물 훼손에 있어서 준비 단계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고요. 다만 우리가 어떤 테러 행위를 하겠다, 어디에 네. 내가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공동에 대한 협박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법 체계는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에 대한 협박죄가 존재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좀 의문인 상황이 있지만 이것이 혹시나 모를 일부 극단적인 그러한 지지자들에 의한 행위로 옮겨지게 된다면 충분히 과거의 그 서부지방법원 사태와 같이 처벌의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그 서부지법 사태 때도 그렇고 단순 협박성의 어떤 멘트라든가 어떤 구체성을 갖는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처벌 수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협박죄를 처벌을 하는데 협박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뭐 헌법재판소 뭐 아니면 뭐 건물 아니면 다중에게 내가 그냥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심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겠다라는 협박은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공동에 대한 협박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누군가 그 이름을 특정을 하면서 헌법재판관 특정을 해서 이러한 협박 행위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구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실행 가능성 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은 휴정 시간이고 이제 잠시 오후 2시부터 탄핵 심판이 재개가 될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물론 휴정 시간에 휴식도 취하고 뭐 점심을 먹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대리인단이 앞서서 진행됐던 뭐 증인 신문을 복귀해 보기도 하고 또 오후에 있을
오늘 신문을 전략이랄까요? 전략을 짜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이라든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만약에 신청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반대 신문 사항이 이미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이고 왜냐하면 서로 이제 오전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주고 받았으니까요. 네. 그러면 국회 측에서 어떠한 법리로 접근을 해서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일부 전략적인 부분이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인 간에 물론 증인 신문이 계속 중인 상황에도 메모를 주고 받으면서 뭐 귓속말을 주고 받으면서 의견 개진이 가능하긴 하지만 네. 점심시간에 일부 대기 시간에 대기 장소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때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후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주요한지 이런 의견들을 서로 교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잠시 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이 속개될 예정이고 저희도 그 상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면서 관련 내용 전해드릴 텐데요. 자, 진 기자, 일단 뭐 휴정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 상황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오늘 오전에 증인신문 시작 전에 국회 측이랑 또 윤 대통령 측이 변론 PT를 진행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본인들의 주장을 압축한 변론 PT가 양측에서 이제 비슷한 시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우선 이제 국회 측이 먼저 청구인 측이 먼저 진행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야당의 입법 독재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윤 대통령 측의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법 독재가 없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대규모 예산 삭감을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은 0.6%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쟁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이제 뭐 주장을 했고 또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또 들고 있잖아요. 또 선관위에 이제 그 계엄 당일날 군을 투입한 이유도 이런 어떤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어서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게 계엄군이 투입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게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선거 의혹은 허구이고 또 이제 그 헌법에서 말하자면 헌법 수호 의무를 부여한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어떤 의혹을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반박을 했고 또 경고성 계엄이었다 이제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주장 자체가 이제 말이 되지 않는다 어쨌든 그렇게 뭐 계엄군이 지금 불법적으로 국회 등에 투입이 되는 장면들이 실시간으로도 생중계가 됐고 그 자체로 헌법이 파괴가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반박을 했었고요. 이에 맞춰서 이제 대통령 측도 이런 어떤 지금 이제 청구인 측에서 하고 있는 이제 탄핵 소추 이유죠. 이런 어떤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했고 이제 그것이 앞선 지금 변론기일에서 군 관계자들이 나와서 했던 진술, 뭐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뭐 그런 어떤 의원들을 마주쳤는데도 그냥 들여보내줬고 이제 이러한 진술들을 통해서 국회를 봉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다라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이제 체포조 운용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좀 체포 지시를 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제 마찬가지 취지의 반박이 있었고 예. 또 이제 선관위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리고 또 이제 최상목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이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전달됐다는 이런 어떤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국회의 예산을 전제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구인 측에서 주장을 하는 그런 어떤 입법기구를 대신할 기구로서 이러한 좀 이제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기구를 창설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양측이 이제 기존의 주장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론을 하는 그런 PT를 증인신문 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오늘 이제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끝났고 예. 윤 대통령이 오늘 4명의 증인 신문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왜냐하면은 지난 6차 변론기일 때는 그 마지막 증인이었던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 신문 때 자리를
비웠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난 6차 변론 기일 당시에 이제 박준섭 수석이 증인신문을 할 때 자리를 비웠던 것은 물론 뭐 외부에 전해지기로는 뭐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이제 하긴 하지만 본인이 신청한 증인이고 예. 그리고 나올 쟁점들은 사실 뻔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뭐 예산안이 삭감되면서 얼마나 이제 국정 마비가 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뭐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그런 정도 취지의 이제 증인이었고 사실 급박하게 비상계엄이 돌아갈 당시에 무언가를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관여를 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굉장히 비교적 단순했기 때문에 본인이 뭐 없더라도 변호인단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자리를 벗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들을 보면요. 예.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백종욱 전 차장입니다. 그런데 백종욱 전 차장이 물론 뭐 보안 전문가로서 이렇게 선관위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부정선거 의혹 관련돼서 비교적 단순한 쟁점에 대한 뭐 증인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홍장원 전 차장이 같이 이제 어쨌든 국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진술들을 쏟아냈거든요.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조금은 배치될 수 있는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윤 대통령 측에서 나름의 이제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결코 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아마도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뭐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지를 주시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요. 예. 일단 그리고 국회 측에서도 신청한 증인이 김용범 선관위 사무총장인데 김용빈 사무총장인데 김용빈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라서 굉장히 좀 가깝다라고 외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공개석상인 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도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자리를 끝까지 좀 지키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탄핵 심판 휴정 상태고요. 새롭게 들어오는 소식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진행된 증인 신문 내용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출석해서 과연 다 사실대로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에 국회에 출석을 해서도 계속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완강한 태도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을 두고 있고 내란죄에 있어서 중요임무 종사의 혐의를 받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개석상이나 어디 이제 뭐 헌재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혹시나 본인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이제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인 선서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질문에도 그렇고 국회 측의 질문에도 그렇고 거부하지 않고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그래도 진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본인이 이제 진술한 부분 중에 대해서 그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경찰에서 본인이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과 조금은 다른 차원의 진술이 나왔다라는 것. 그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국무회의가 어떠한 절차로 돌아가게 됐었고 본인이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어떤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은 최상목 대행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그 쪽지의 존재가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을 때 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 이야기와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다라고 본인이 시인한 여러 가지 각 주무부처 장관들에게 나눠줄 문건 내지는 쪽지가 실존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다만 그 내용대로 실행에 옮겨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투고 있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제 어제 아까 이고은 앵커 얘기한 대로 어제는 이제 진술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라든가 이렇다는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본인의 어떤 재판 관련돼서도 그렇고 불리한지를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얘기한 대로 진술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어떤 심리를 좀 보셨어요? 일단은 그래도 대통령과의 뭐 각별한 사이다라고 외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진술은 본인이 이제 사실관계 진술에 대해서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임한 것 같습니다.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고 사실 국회에 출석을 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은 것처럼 헌재에서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형사 재판에는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 변호인들도 그렇게 조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래도 행안부 장관을 역임을 했었고 그리고 본인이 비상계엄 당시에 그래도 그 과정을 쭉 그 목도를 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정황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적절하겠다.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본인이 단전단수 지시를 안 했다라든지 나는 그 쪽지를 멀리서만 봤을 뿐 그것에 대해서 지시 내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형사재판도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내가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라든지 그것에 적극 가담을 해서 뭔가 동조해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내란죄의 대책을 잘못하면 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진술을 하되 나머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뭐 많이 우려를 했었고 탄핵 정국에서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할 비상계엄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는 빨리 끝나서 다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윤 대통령 측에 굉장히 유리한 그러한 증언들이거든요. 물론 뭐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증언은 나는 여기서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발언 플러스 본인에게도 좀 이게 유리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발언이 담겼다는 이 양 변호사의 분석이었는데 그렇다면 시청자의 일을 좀 이해해서 진기훈 기자가 이상민 전 장관이 10시 45분쯤부터 증인신문을 했잖아요. 어떤 발언들을 좀 했고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우선은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게 예상이 됐던 쟁점들은 이런 어떤 비상계엄 당일날의 국무회의의 이제 의결 요건 그리고 예. 적법성에 대한 쟁점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이제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본인이 이제 그 지시를 내렸냐 이제 이 부분이 이 두 가지에 집중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오전에 주신문은 대통령 측부터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에게 이제 유리한 질문들을 하다 하겠죠. 보니 이제 뭐 처음에는 그런 어떤 계엄에 대한 그런 이유, 배경에 대한 질문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런 어떤 야당의 대규모 예산 삭감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탄핵 소추 남발이라는 것도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됐던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이에 이제 행안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공석인 상태일 때 행안부의 업무가 어떻게 차질을 빚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집중 질의를 이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직무 정지가 됐던 기간 동안에 뭐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있었고 또 이제 경북 산사태 도 있었고 그다음에 잼버리 그제 새만금 잼버리 파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주무부처가 이제 행안부가 걸려 있는 사안들이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매끄러운 일처리가 되지 않았고 또 새로운 정책도 뭐 수행을 할 수가 없었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이 답변들을 해 나가면서 이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국무회의 이제 당일날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좀 지시를 받고 왔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은 12월 3일 날 뭐 밤 10시쯤 원래 이제 계엄 선포가 예정이 됐던 그 시간에 윤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의 의결 정족수인 11명이 다 왔는지를 물어봤고 그게 이제 다 오지 않아서 결국에 30분 정도를 더 기다렸다가 선포를 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이 자리에서 국무회의가 그런 어떤
이런 계엄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뭐 찬반의 의사를 밝히거나 한 의원들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찬반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서 어느 누구도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이런 워딩을 한 사람은 없고 이제 그런 어떤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국무회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또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어떤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살짝 돌리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신문 말미에 재판관의 집중 질의가 또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김영두 재판관의 질의가 좀 이어졌었는데 뭐 예를 들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의 경우에는 개회 선언이나 뭐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됐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런 어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겠다. 또 이런 어떤 뭐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도 그날 모였던 거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제 이런 진술들, 이제 그날 이제 있었던 사람들의 이런 진술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런 어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1명 오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게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11명 오기까지 뭐 계엄 선포를 30분을 미루면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이것이 적법한 국무회의였다 아니었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의록의 존재에 대해서도 좀 질의가 있었거든요. 회의록이 결국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기록했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오질 않았고 나중에 와서 이제 본인이 회의의 시작 시간, 뭐 끝나는 시간, 뭐 이런 어떤 회의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작성을 거부해서 없었던 걸로 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이런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이런 어떤 부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쟁점이 됐었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질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어떤 법정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정 회의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하는 거지 국무회의록에다가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뭔가 이제 이런 어떤 뭐 이 국무회의가 적법하려면 뭐 갖춰졌어야 했었던 요건들, 뭐 회의록의 존재라든지 여기에 대한 부서의 여부라든지 그리고 이런 어떤 회의의 뭐 회의를 하면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안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뭐 개회 폐회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작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다만 대통령이 이게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으면 원래 이제 선포를 하려고 했었던 10시보다 30분이나 더 이제 미뤄가면서 이렇게 계엄 선포를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는 그런 선에서 뉘앙스는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좀 강조하는 뉘앙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적법하다라는 직접적인 평가를 딱 얘기하진 내놓는 거는 않았군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핵심 쟁점이 첫 번째가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랑 두 번째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였는데 그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부정을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그런데 이게 그때 비상계엄 이후에 소방청장이 국회에 나가서 한 발언과는 좀 대치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의 이야기는 어쨌든 그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그 쪽지 부분은 인정을 하되 하지만 멀리서 내가 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인지했을 뿐이지 본인이 소방청장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라든지 언론사의 단전단수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른 바가 없다라는 것을 결국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의 신빙성을 따지는 절차가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이 본인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가지려면 왜 국회에 그 허석곤 소방청장이 나와서 당시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경위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서 소방 관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국회에서 그 소방청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그것을 소방청 관계 내부자들과 공유를 했더니 우리 소방청은 그 단전 단수에 대한 권한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진술을 할 정도로 그때 당시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이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상민 전 장관이 왜 본인이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소방청장이 그런 지시가 갔던 것인지, 그러면 소방청장이 지금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상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소방청장이 이야기를 하는 바대로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내려갔다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본인이 형사적인 대책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헌재에서 만약에 본인이 섣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네. 본인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이러한 진술들이 증거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보적인 아니면 본인에게는 굉장히 좀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 장관이 이제 그 비상계엄이 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단정을 지은 걸까요?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다 같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분위기가 그랬다는 걸까요?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이 기억하기에는 당시에 뭐 적극적으로 반대 표명을 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러한 절차가 뭔가 반대라든지 찬성이라든지 몇 명 뭐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렇게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는 사람은 이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도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본인도 굉장히 강하게 만류를 했었다라고 했고요. 2시가 넘었습니다. 7차 변론, 오후 변론이 이제 속개가 됐는데, 자, 진 기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신원식 안보실장도 출석을 했고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신 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조금 전인 2시 10분 정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오후에 재판은 오후에 변론 기일은 2시에 이제 다시 속개가 됐고요. 예. 그래서 한 10분 동안은 이런 어떤 양측의 증거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 또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이런 어떤 국회 측에 대한 소추 의결서에 대한 또 의견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뭐 지금 소추 의결서에는 말머리에 이제 폭동이다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증거들에 의해서 보면 이런 특전사나 수방사 이런 군인들이 특히 이제 뭐 특전사 부대원들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은 뭐 어떤 시민을 피하라는 지시가 뭐 있었다라는 둥, 그리고 이제 수방사에 그 투입됐던 병력들이 뭐 당일날 시민들에게 제압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또 본인들의 임무가 뭐였는지도 제대로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투입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 이것이 과연 폭동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탄핵 소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판단해 주길 바란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예. 이제 2시 10분부터 이제 좀 전부터는 이제 이 신 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신 실장은 이제 오후 1시 30분, 지금으로부터 한 40분 정도 전쯤에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아무래도 신 실장에게 가장 물어볼 것으로 예상이 됐던 쟁점이 말하자면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데 이제 관여를 했느냐, 이걸 이제 확인을 하려는 것이었고,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계엄 전에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에게 한 적이 있는지, 또 부정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본인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모두 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입정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상민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국회 측이랑 윤 대통령 측 모두가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이거든요. 이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이제 신원식 장관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당위성이라든지 정당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해까지 이제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근처에서 지근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시국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러한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뭔가 국정마비라든지 아니면 뭐 야당의 탄핵 남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 정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짚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 국회 측에서는 일단 신원식 그 안보실장 역시도 이 안가 회동의 인물 중에 하나로서 사실상의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의로 볼 수 있을 만한 행동이 있었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과연 비상계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언제 알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게 넘겨주는 국방장관의 자리를 넘겨주는 그 시점에 혹시나 비상계엄 관련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원식 안보실장이 비상계엄에 대해 뭐 적대적이라든지 아니면 반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혹시나 뭐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러한 찬성의 표를 던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된 정황 등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신원식 실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까지 국방장관 지냈다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이동을 했고 그 자리에 이제 김용현 전 그렇죠. 장관이 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반대해 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으니까 이상민 전 장관과 같은 주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다른 주장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도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원식 장관 역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이제 참석을 했던 사람이고 당시 안가 회동에도 있었고 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의 시간 동안 옆에서 그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국무회의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누가 모였고 어떤 상황이었고 당시의 분위기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신원식 신원식 실장과 같은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국무위원 중에 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이상민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최상목 대행 다 공통점은 이 쪽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던 인물들입니다. 예. 즉 본인이 뭐 작성을 했다 아니면 내가 뭐 테이블에 놓여 있는 걸 봤다 아니면 뭐 받았다는 사람도 뭐 물론 외교부 장관의 경우 뭐 있고 최상목 대행도 누군가가 대통령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쪽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주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을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국방을 책임졌었던 사람에 대한 네. 신문이었고 이런 어떤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로 들고 있는 그런 어떤 국가 비상사태였느냐에 관련돼서 그런 어떤 내부로부터의 안보 위협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계엄 선포를 이제 다짐하고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을 좀 고려해 두는 그런 어떤 시점들에 이런 어떤 위협들이 있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대통령에게 어떠한 뭐 어떠한 보고나 어떠한 이제 말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게 이상민 전 장관 때 신문에서도 잠시 이제 나왔던 그런 또 이제 질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제 그 민노총 간부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간첩죄로 이제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질문이 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지금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러한 시민 거대 사회 단체에서 이런 지속되는 안보 위협은 이제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제 네. 이런 취지의 질문에 뭐 안보 위협은 대개 외부보다는 내부에 서 이제 이런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지금 신 실장이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윤 대통령 측은 이런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런 특히 이제 이 외교 안보 쪽의 위협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 그래서 이제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질문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 평소에 그 외교안보에 대한 그 뭐 국회에서의 답변 태도나 이걸 보면 또 시원시원하게 답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 보면은 비상계엄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국무위원들이
이상민 전 장관 말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다. 하지만 만류해야 된다는 분위기, 이 말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떤 의미지? 라고 생각하게 한 대목인데 해석을 좀 해보자면 법적으로는 잘못됐다 인식하지 않았지만 여러 곳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만류했다 이런 분위기 같은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신 실장이 어떤 대답을 할지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그 이상민 전 장관이 언급한 부분,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부분까지만 보면 결국 비상계엄이 정당했고 그 당위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 예. 다만 각 외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주무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에 이제 미칠 파급력을 고려를 했을 때 좀 만류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 국회 출석해서 굉장히 본인이 반대 표명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만류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취지의 의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이 이제 신뢰를 가지고 아니면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신원식 실장의 입에서도 그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과연 신원식 안보실장은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었을지가 좀 문제가 되겠고요. 왜냐하면 간단하지 않은 부분이 지금 국회 출석은 했지만 헌재에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발언을 한 인물들이 이제 앞서 언급드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런 증언들이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무위원 역시도 비상계엄 직후에 있었던 발언이기 때문에 그 발언의 신빙성 자체는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 발언 자체도 굉장히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본인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당시 상황이 아니다, 달랐다, 모두가 위법적인 상황은 없기 때문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지만 하지만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를 표명하는 정도였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좀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신원식 안보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이 역시도 결국에는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재판관들의 몫에 맡겨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좀 미치기 위해서는 말을 맞추는 거 아니지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지입니다. 언뜻 생각을 해보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려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우호적인 주신문이 아니라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그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나눠서 진술이 조금이라도 모순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정말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꿰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장시간의 질문에 응하다 보면 그것이 모순점이 발견되게 마련이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신빙성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증인으로 나서는 증인들이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윤 대통령 측이 그 신 실장에게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만큼 국가 안보 상황이 좀 어려워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당위성을 좀 쌓아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번 탄핵 심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전략은, 첫 번째로는 본인의 입장과 대척점에 서는 그러한 증언들을 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진술이 오염됐다, 내지는 뭔가 회유라든지 그러한 개인적인 외부 사정으로 인해서 진술이 좀 믿기 힘들다라고 공략을 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로는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많이 부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부정선거 내지는 야당의 탄핵 남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인 신청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신원식 실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안보 위협이라든지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이런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겠네요. 나오는 이유는 당시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국정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당사자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안보라든지 아니면 국정 마비가 굉장히 심각한 정도였고 예. 이것은 즉 관련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고 안보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위기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당위성들. 질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가안보 상황 위주로 질문을 하고 있고 주신문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 측에 유리한 어떤 것들을 많이 이끌어내려고 할 텐데 자, 진 기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신원식 실장의 발언들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은 굉장히 좀 이제 군사 안보적으로 전문적인 내용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와중에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제 이번에도 예산안 관련 부분들의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사실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가장 탄핵의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게 이제 거대 야당의 폭주, 그로 인한 탄핵 소추 남발과 예산안 대폭 삭감, 그로 인한 국정 마비, 이것을 이제 비상사태로 봤다는 거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 중에서 지금 최근에도 좀 문제가 됐었던 초급 간부들의 이탈 현상, 이런 부분들을 짚으면서 이 초급 간부들이 이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가 증액이 되는 부분들도 이제 무산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초급 간부가 이런 아무래도 이제 군사 작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토대가 되는 인원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빠져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본인도 예산안 증액에 협의는 했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야당의 이제 일방 통과로 진행이 됐었던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문답이 오고 갔고 뭐 신 실장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초급 간부들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뭐 이제 직접적으로는 뭐 이제 뭐 야당 때문이다 뭐 이렇게 답은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떤 동조하는 의사를 좀 보이는 그런 어떤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어떤 뭐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또 그런 이제 표현이 윤 나왔었죠. 대통령 예. 측에서도 이제 등장을 시키면서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군인이나 이제 군사 기지들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국민과 그 국민을 이루고 있는 사회나 그 사회의 질서에 대한 이런 어떤 공격들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알려져 있는 것보다 아까 변호사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실질적인 위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국가 안보 쪽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이런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지금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질문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번째 증인 신문에서도 이 국무회의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게 쟁점이 될 전망인데 지금 앞으로 있을 탄핵 심판에서 이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가 얼마나 중요한 거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엄법이라든지 헌법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선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심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런 절차적인 실체가 없었다라고 본다면 이것은 막바로 위법, 위헌적인 계엄 선포였다라고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뭐 파면에 이르러야 된다 아니면 탄핵의 명백한 사유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재에서 지금 심리를 거쳐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는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하긴 했으나 이것이 과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그러한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가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일단은 정당성이라든지 당위성이 없는 비상계엄이었다. 그리고 국회 봉쇄라든지 체포조 가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 그리고 계엄 자체도 이러한 국무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의 사유를 가지고 이 탄핵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심의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절차적인 실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하는 그 중대성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축적이 되면 그만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이다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절차적으로 정당했다, 비상계엄이 당위성이 있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국회 측에서는 절차도 갖추지 못했고 정당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헌법 위반적인 행위를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재판관의 그 판단, 재판관의 재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 변론기를 통해서 늘 짚어드리고 있는데 아까 이제 진 기자가 짚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 측에서 군 초급 간부 예산 삭제 부분을 지적했더니 신원식 실장이 초급 간부는 국가안보 주역으로 소중히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에 얘기를 하면서 뭔가 군의 기강을 떨어뜨리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들었을 때 이해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또 생각할까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이었느냐를 판단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자체가 이제 법의 명문으로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뭐 야당의 탄핵을 남발한다라든지 뭐 입법 횡포라든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더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중에 하나가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보 위협이라든지 초급 간부들의 예산 삭제로 인한 이러한 이탈 현상이라든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안보상으로 굉장히 위기였고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 절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 실장은 양쪽에서 다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다 주신문이 이루어질 거고 지금은 윤 대통령의 주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쟁점으로 질문을 하게 될까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계엄의 정당성을 좀 확인을 하려고 할 거고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면 이제 국회 측에서는 아무래도 예상이 이런 어떤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사실 신 실장은 아까 이제 저희가 또 계속 전해드렸지만 계엄이 윤 대통령이 이제 비상대권을 언급한 게 지난해 봄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실상 이런 어떤 계엄의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거 안가 회동 그런 데서 참석했던 지금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신 실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의 바로 전 전임자의 국방부 장관이었기도 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군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제 모종의 그런 어떤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또 협력 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본인에게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이 교체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서 또 이런 어떤 계엄과 관련됐던 그런 부분들의 논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을 질문했더니 신원식 실장이 부정 선거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는 또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해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제 부정선거로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신원식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부정선거 관련해서 어떠한 경험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즉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국방장관을
지난해까지 한 것은 맞지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뭐 비교적 가까운 사이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본인이 선관위 어떠한 출신도 아니고 뭐 안보에 있어서 그러니까 선관위의 시스템 보안 관련해서 전문가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안보실장으로서 그리고 전 국방장관으로서 본인이 당시에 안보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야당의 이러한 예산 그 삭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안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일단은 국회 측에서도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그러한 원론적인 좀 안보적인 문제보다는 안가회동이나 국무회의라든지 본인이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거쳤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예, 앞서 언급한 부분들 특히 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 측에서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난해 한 3월, 4월 이때 있었던 것인데 진규 기자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어떤 안보 상황들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제 국회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어떤 계엄이 언제부터 사전 모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계엄을 할 목적으로 어디까지를 지금 논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계엄이 처음부터 논의되었다고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시점인 지난해 봄 이때부터 이제 이런 어떤 안가 회동에서 참여하고 이런 핵심 인물로 꼽혔던 신 실장에게서 이런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신 실장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김용현 전 장관 이전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기도 했고 이런 어떤 안가 회동이 있었고 또 이런 윤 대통령의 그런 어떤 계엄과 관련돼서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에도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계엄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이 신 실장 같은 경우는 계엄 해제 관련한 국문회의에도 배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끝난 상황까지도 또 어떻게 보면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제 끝날 때까지의 과정이 어땠는지 또 그리고 오전에 이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던 이상민 전 장관에게서도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런 계엄의 선포와 해제와 관련한 이런 어떤 국무회의의 절차적인 정당성 그리고 이런 어떤 위법성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 실장에게도 역시 질문이 국회 측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사전 모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쟁점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측근으로 불릴 수 있을 만한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일부 인원에 대해서 안가로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관저라든지 어떠한 본인이 이제 가까운 장소로 불러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형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일부 국무위원들의 경우에는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내란죄의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모의를 한다라든지 예비를 하는 그러한 것까지 다 이제 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엄 선포를 위해서 사전에 내가 선포 행위에는 직접적으로 아니면 선포 이후에 어떠한 명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지만 하지만 계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내가 개입을 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예비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재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빙성,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고성 계엄이었고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할 계엄 선포였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계엄 선포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난해 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신원식 안보실장이 국방장관을 할 때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그러한 진술과 대비되는 진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 모의에 대한 어떠한 정황이라든지 진술이 오늘 확보가
유포가 된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힘을 모아 하는데 오히려 분산된다. 대통령께서 안보 우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말함으로써 당시에 비상계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회 측에서는 어떤 반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까?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하고 있는 질문이 지금 이어지는 것이 이런 어떤 국회의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서 초급 간부 처우에 증액이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어떤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하는 걸 언급하면서 이런 어떤 타국의 선거 개입 행위, 특히 이제 지금 중국의 선거 개입 행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이 타국의 선거에 이런 어떤 개입을 하는데 이런 어떤 AI 기술이 특히 이제 좀 중국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나라이고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여론 공작으로 또 기술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중국계 이제 기업이라고 언급을 한 어떤 기업에서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미디어나 언론사 이제 여론전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신 실장 같은 경우는 즉답은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선거 개입 부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인 또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밝히려고 그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질문이 조금 이 안보 분야 즉 국가의 비상사태였느냐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어떤 간첩 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에 관한 법 개정 같은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이런 어떤 국회에서의 대립으로 좀 그게 무산이 된 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신 실장에게 확인을 하려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중국의 AI 기술 등을 이용한 이런 어떤 선거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느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지금 계속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국회 측이 이제 반발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과연 뭐 어느 정도가 이루어진 건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어떤 국가 안보의 실제적인 위협이 뭐 사실은 없었다. 즉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주장들을 좀 탄핵하는 질문들이 좀 위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앞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계엄 사전 모의와 관련돼서 계엄의 계획이 언제부터 어떻게 수립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신 실장이 이제 그때 당시엔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실장이 어떠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준비가 됐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 국가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국회 측에서도 좀 질문을 이어갈까요? 국회 측에서 만약에 질문을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그만큼의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까지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러한 쟁점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관련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그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것이 결국에는 쟁점인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러한 안보 상황이라든지 국정 마비 상황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국회 측에서는 그러한 주장에 이제 설득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신원식 실장에게 이러한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간다면 당시에 물론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제 초급 간부가 이탈하는 현상이나 아니면 조사 작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설사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그런 전시 사변에 준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그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국회 측은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전해지는 내용으로는 신원식 실장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해
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신원식 안보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 국수본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신 실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뭐 이런 국회라든지 뭐 이런 예.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즉답적인 그런 어떤 내용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어떤 각 분야들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보면 굉장히 답변들의 내용은 일단은 지금 굉장히 선거 조작이라든지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수사에서 국수본 수사에서는 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들을 조금 얘기를 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 측에서 좀 질문들이 조금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국회 측에서는 이런 어떤 계엄이 어떻게 모의가 됐는지 또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가 국회 측에서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경찰 국수본 조사 때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아무래도 김용현 국방장관이 무리한 것 같다. 김 장관이 평소에도 무리를 하는 사람이라 걱정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경찰 국수본 조사 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측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국수본의 조사에 있어서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한 발언들은 사실 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소환이 돼서 진술을 한 것이고 본인이 어떠한 형사적인 죄책을 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하는 그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이러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신빙성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다라든지 이런 공개적인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사실 시간차가 있지만 우리가 거의 실시간을 중계되듯이 보고 있고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의 수위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이제 취해야 되는 유불리에 따라서 증언의 수위나 그런 내용이 많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비교적 신빙성이 높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겠고 물론 이것이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는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그 증거 능력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해서 사건이 발생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 발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도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탄핵 심판에서 어차피 그러한 관련 조서들이 다 증거로 채택이 됐고 그것을 기반해서 질문들을 구성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발언한 것을 위주로 해서 아마 질문을 많이 던질 것이라고 보고 예. 신원식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물론 뭐 사전 모의를 했는지 사전에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혹시나 이제 어떠한 인지한 점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질문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예. 가장 주요하게는 국무회의 관련된 것 그리고 본인이 이제 느끼기에 그러한 안보 위협이라든지 이런 뭐 전문가로서의 이야기 원론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안가 회동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오늘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진행 중이고 지금 국회 측 반대 신문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해지는데 어떤 질문 나온다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진 기자? 네, 지금 이제 조금 전부터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 측,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의 이제 주신문은 종료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짚어주신 대로 그런 어떤 이제 안가 회동에 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와 관련돼서 이제 질문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뭐 이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이런 어떤 뭐 정치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울분을 토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울분까지는 아니지만 뭐 다양하게 또 말씀은 한 것으로 기억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뭐 군이 나서야 하지 않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오고 갔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본인은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뭐 말씀을 하셔서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그때 당시에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야당의 그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든지 이런 뭐 굉장히 좀 전국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대통령이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가 전체적인 취지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식의 이제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국회 측에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회 측에서는 안보라인 교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진 기자. 아무래도 그래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의 증인으로 나선 신 실장 자체도 예. 김용현 전 장관의 전임 국방부 장관이었고 그렇죠. 네. 이제 교체가 되면서 또 이제 아까 이제 경찰 수사에서도 한덕수 총리에게 말하자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굉장히 좀 무리를 하는 것 같다, 좀 위험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한 인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보 라인 또 이제 장관의 교체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이것이 과연 계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국회 측에서는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국회 측의 신문 내용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거를 진기훈 기자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에 더해서 국회 측이 24년 3월 말에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했나라고 질문을 했고요. 이에 신원식 실장이 그런 취지의 말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회 측은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나라고 질문을 했고 신원식 실장은 취지 그대로 받아들였다. 계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는 이러한 비상계엄이 결코 뭐 경고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가벼운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그 측근들에 의해서 굉장히 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실장에게도 혹시 작년에 특정 시기에 이러한 뭐 비상한 조치라든지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느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과거부터 굉장히 차근차근히 이러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사전 작업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신원식 실장의 경우에는 정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박을 하는 그러한 대답을 내놓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비상계엄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야당의 탄핵 부분에서 뭐 예산안 삭감 부분에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의 상황이었고 비상 상황이다라고 대통령은 인지를 해서 여러 가지 뭐 조치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비상계엄이라고는 이해 못했다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측에 따라서 국회 측은 신원식 장관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해 왔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 반대측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비상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지만 사실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궁지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원식 실장의 이러한 발언은 양측에서 사실 유리하게 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여지를 남겨놨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또 이에 더해서 지금 들어온 속보가요. 신원식 실장이 군이 정치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계엄까지는 생각 못했다. 이 부분과 좀 유사한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이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자로서 대통령이 선포를 한 것은 맞지만 하지만 일부 뭐 사령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민간인 신분인 뭐 노 전 사령관도 그렇고요. 여러 이제 군이 개입을 해서 이러한 계획이라든지 모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지를 하기에는 비상계엄까지 선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못했고 예측하지는 못했고 하지만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국정 위기라든지 뭔가 뭐 야당이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맞서서 어떠한 조치들이 가능한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간 그런 상황은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장관이 오늘 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는 안보 위협이라든지 그러한 우리 국정의 운영에 어려움 그리고 전시 사변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도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취지로 답변이 일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예. 반대로 국회 측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반대 신문 중이기는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물어보고 싶은 바에 대해서 쟁점별로 개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단은 당시에 신원식 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 내지는 그 이후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 뭐 계엄이라는 언급을 적절히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비상 조치가 필요하고 위기 상황이다라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오고 갔다라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안보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것은 신 실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또 계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가 본인들 주장이 더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판부에서 이제 신문들이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면서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요. 일단은 이 사람이 나와서 신빙성 있게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이야기를 본인의 기억에 어긋남이 없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러한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이미 그와 같은 상황을 유사하게 겪은 사람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만 엉뚱하게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볼 수 있는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러기도 했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지 다른 이제 일부 인원들이 그랬지만 일부 진술에 대해서 일부 질문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러면 또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볼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고 가는 이야기가 많지만 있는 그대로 믿기는 힘들고 결국에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고 그것에 따라서 어느 이야기가 사실에 굉장히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질문의 신빙성이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발언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발언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방부 장관 교체 관련해서 각각의 입장도 한 번씩은 들어봐야 조금 뒤에 속보가 나왔을 때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전부터 이제 국방부 장관 교체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순서대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네. 안가 회동행들 때 그리고 그때를 전후한 그런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 이제 이러한 맥락들을 짚었고 이제는 2024년 8월 13일 이제 이 신 실장이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이 됐던 그런 어떤 배경들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 실장은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네. 본인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외교 문제까지 조금 개입을 해야 되는 자리라 본인이 좀 자신이 없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런 어떤 안보실장은 리더십이고 또 외교와 관련돼서 맡고 있는 또 실장이 따로 그런 어떤 외교와 관련돼서는 또 이제 보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고 또 장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아달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서 본인이 임명이 됐다. 이런 취지의 지금 답변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7차 변론 두 번째 증인으로서 증언대에 서서 지금 증인 신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 실장이 비상계엄에 반대를 했던 걸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대통령이 비상조치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전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발언이 이제 나왔다라고 한다면 국회 측에서는 그러면 본인이 이해하기로는 이러한 비상조치가 뭐였길래 반대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해한 비상조치가 뭐 비상계엄이든 아니면 어떠한 특정 조치든 있었기 때문에 반대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비상계엄을 인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전 모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신원식 장관의 경우에는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든 굉장히 반대의 목소리를 많이 표했다라고 객관적으로도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비상조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반대 의견을 표명을 하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에서 내려오게 됐던 그러한 정황은 없는 것인지 혹시나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경호처에도 있을 만큼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장시간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비상계엄에 대한 뜻을 같이 하고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교체,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교체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 국회 측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조치 반대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비상조치를 계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신원식 실장이 발언을 한 상황인데요.